1567년 2월 10일 새벽, 에든버러 외곽의 한 저택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두 명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중 한 명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남편인 던니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조사한 결과 사인은 폭사가 아닌 질식사였습니다. 이 폭발 사건의 용의자로 보스웰 맥작이라는 남성이 지목됐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폭발 사고가 있은 지 약 3개월 후 이 폭발 사건의 용의자인 보스웰 맥작과 여왕 메리의 결혼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처벌하기는커녕 결혼을 한 메리. 이 결혼이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이 결혼으로 그녀는 사랑받던 군주에서 순식간에 요구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그녀의 자의였을까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는 불운했던 세 번의 결혼으로 인해 권력을 잃고, 종국에는 한 나라의 여왕에게 다른 여왕의 목이 잘리는 유례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급이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현재까지도 많은 책이나 영화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유럽 역사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한가운데서 태어나 세 개의 왕관을 곁에 둘 만큼 강력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을까요? 그녀가 태어날 무렵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 5세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와 전쟁을 치르느라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후 6일째 되던 날 제임스 5세는 전장에서 병을 얻었고, 태어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31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일한 자식이었던 메리는 이렇게 생후 6일 만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녀가 쓴 왕관의 무게가 그녀의 몸무게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옆나라 잉글랜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유럽은 구교와 신교 사이에 종교개혁의 폭풍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새 장가를 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금지되어 있던 가톨릭 로마 교황청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는 가톨릭과 절연하고 국교를 성공회로 바꾼 다음 그 후 부인을 밥 먹듯이 갈아치웁니다. 때문에 가톨릭 세계에서는 첫 번째를 제외한 이후의 결혼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도 사생아로 간주했습니다. 메리는 헨리 7세의 증손녀, 헨리 8세에게는 증조카 손녀뻘로 잉글랜드 왕위 순위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아들과 메리를 결혼시켜 정통성 논란도 잠재우고 스코틀랜드까지 꿀꺽할 결심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를 수락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의 어머니를 비롯한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귀족들은 역시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사돈관계를 맺길 원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헨리 8세의 혼인 신청을 거절하자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를 침공하고, 수세에 몰린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 프랑스 왕 앙리 2세에게는 메리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 프랑스와가 있었고, 메리와 프랑스와는 혼인 조약을 맺고, 프랑스는 스코틀랜드에 6천의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또 메리는 안전을 위해 프랑스의 왕궁으로 보내져 성장하게 됐습니다. 메리의 나이 6살이 되던 해, 그녀는 너무 어려서 자신을 둘러싸고 나라가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설레는 마음으로 프랑스행 배에 올랐습니다. 메리는 유럽 최고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정에서 호화로운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커가면서 점점 빛을 발했는데요. 그녀의 키는 당시로서, 지금으로서도 매우 큰 180cm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큰 키 덕분에 어디에서나 등장과 동시에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하얗고 긴 목, 늘씬한 자태 덕분에 그녀의 적수들조차 그녀를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신 혹은 천사에 비유했으며, 나중에 그녀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때 처자식을 버리고 따라 나선 남성도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서 왕세자라는 점을 빼면 메리의 배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있었지만, 15살의 어린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약 1년 후 시아버지인 앙리 2세가 마상 시합에서 상대의 창이 부러지면서 투구를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동시대인이었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집에 이런 시를 썼는데요. 1대1로 싸우는 경연장에서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리라. 황금 우리 안에 눈을 찌르니 한 번에 두 상처로 비참하게 죽더라. 앙리 2세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이 시로 노스트라다무스는 폭발적인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앙리 2세를 이어 프랑스화가 왕위에 오르고 이제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 잉글랜드의 왕이, 세 개의 왕관을 곁에 둔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은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시아버지였던 앙리 2세는 메리를 통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모두 프랑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리를 부추겨 잉글랜드의 왕위를 주장하도록 했으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실 문장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은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볼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였는데요. 정통 혈통의 가톨릭 후계자인 젊고 아름다운 메리와 가톨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여전히 혼의 자녀인 엘리자베스, 군주로서도 여자로서도 메리의 존재는 당연히 엘리자베스에겐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행복한 시절은 결혼 2년 5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허약했던 프랑스와는 1560년 12월 5일 왕위에 오른 지 17개월 만에 중이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메리의 신분에 곧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지위와 신분을 잃고 이방인 신세가 됐고 그녀의 측근들은 모두 고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메리의 어머니는 프랑스의 기즈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메리는 프랑스에서 외가인 기즈 가문의 비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왕의 죽음으로 왕국 내 가톨릭 비호 세력이었던 기즈 가문들이 거의 실권했습니다. 왕의 죽음을 두고 종교개혁가였던 칼뱅은 저 어린 왕의 죽음보다 더 시의적절한 소식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아비의 눈을 뚫고 그 아들의 귀를 찌르셨다며 아기 어린 기염을 토했습니다. 찬밥 신세가 된 메리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자베스 1세에게 잉글랜드령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을 요청했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적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귀국하는 메리의 배를 납포하려고까지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짙은 안개 덕분에 메리는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계속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지지 기반은 신교 세력, 메리의 지지 기반은 가톨릭 세력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스코틀랜드 내의 신교 세력들을 물밑에서 지원하며 메리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그녀의 죽음 후 왕권을 계승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메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 여기에 엘리자베스는 로버트 더들리라는 남자를 배우자로 추천했습니다. 이 남성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자신의 애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가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왕실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제안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최측근을 메리 곁에 심으려 했다는 설과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단순 외교 카드로 제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결혼 상대로 따로 생각해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잉글랜드 왕위 계승 순위에 가까운 단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메리는 단리를 만나고서 자신이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잘생기고 가장 균형 잡힌 몸매의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리는 키가 약 188cm로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가졌으며 여유롭고 세련된 언행으로 메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이 확정되자 엘리자베스는 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긴급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잉글랜드 왕위와 가까운 이 두 명의 결합은 당연히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텐데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메리의 측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이 잉글랜드의 심기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국내 개신교 귀족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면 더 불이 붙는다는 말처럼 메리는 갑자기 강단 있는 태도로 결혼을 추진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바로 그녀의 운명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단니의 장점은 훤칠한 외모, 딱 하나뿐인 남자로 그 외 모든 것이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술고래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공공연하게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신의 높은 신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오만하게 대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원하는 자기가 있었는데 부득이 그 수여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이 소식을 전하러 온 귀족을 칼로 찌르려 했습니다. 또 한 연회에서 과음을 하는 단니에게 여왕 메리가 과음을 삼가라고 충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연회장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메리는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애정을 그에게 줬지만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는 메리의 왕권까지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자 질려버린 메리는 단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축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메리에게 점차적으로 분노를 키우던 던니는 급기야 선을 넘고 마는데요. 메리에게는 데이비드 리치오라고 하는 충실한 개인 비서가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 리치오를 신뢰하여 항상 곁에 두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조르듯이 왕권을 요구하는 단리 때문에 여왕이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리치오는 메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리에게 공동 통치권을 주거나 권력을 늘리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단니는 리치오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메리는 당시 임신 상태였는데 뱃속의 아이가 리치오의 아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단니는 귀족들과 함께 리치오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귀족들 역시 외국인 출신의 리치오가 여왕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에 질투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아무런 정치적 계산도 없는 질투심에 눈이 먼 10대의 화풀이였을 뿐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이 메리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함께 계획을 도모한 귀족들에겐 메리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나면 단니 같은 애송이쯤은 손쉽게 휘두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566년 3월 9일 메리와 단니의 결혼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 메리와 리치오, 몇 명의 친구들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단니와 그 일당들이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여왕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단지 리치오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리치오의 앞을 가로막았고 시종들이 여왕과 리치오를 돕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범인들은 즉각 공격에 나섰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공포와 혼란이 어찌나 컸던지 나중에 일이 끝났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 과정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왕은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상황이 끝나 있었습니다. 리치오는 56차례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일각에는 이 암살이 메리의 유산을 노리기 위한 계획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공모자들은 충격에 빠진 메리를 방 안에 가둬두고 왕실의 정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니를 앞세웠지만 단니는 능수능란한 귀족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 말고는 이런 사태에 대처할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메리와 단니는 탈출해서 군사를 모아 반역자들을 처리하고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리치오 사망 3개월 후 메리는 무사히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된 단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권력을 넘겨달라며 떼를 쓰길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메리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을 조직하며 심지어는 가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여왕의 측근들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이혼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톨릭 세계에서 군주의 이혼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어난 아들의 입지에 어떤 식으로든 해가 될까 두려워 메리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니가 매독인지 천연두인지 모를 병으로 에든버러 외곽의 한 저택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1567년 2월 10일 새벽에 그가 있던 저택에 천둥 같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은 사건 직후 그려진 스케치로 세계 최초의 범죄 현장 도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단니의 시신은 하인과 함께 단검, 의자, 밧줄과 같은 이상한 물건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는데 아마 폭발을 피해 탈출하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곧 시내에는 보스웰 백작을 범인이라고 고발하는 익명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스웰이라는 남성은 대다무쌍하고 성정이 거칠기로 유명한 남성으로 메리와 단리의 탈출을 도우면서 메리의 신뢰를 얻은 신하였습니다. 비교적 형식적으로 열린 재판에서 보스웰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가 진범이라는 소문은 계속됐습니다. 당시에는 1대1 결투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사법결투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보스웰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자가 누구든 결투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런 소문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보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여왕이 이 일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리의 죽음으로 여왕의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는데 메리 반대 세력들은 여왕이 보스웰과 손을 잡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까요? 그 뒤 일이 묘하게 흘러가는데 보스웰 맥작은 이동하던 메리를 납치해 자신의 성으로 끌고 가 감금해 두고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메리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메리는 보스웰에게 호통도 치고 애원하기도 하며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스웰은 여왕을 겁탈까지 하는데요. 결국 지치고 탈진한 메리는 보스웰의 결혼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보스웰과 메리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점이 있는데요. 메리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수락한 것처럼 일을 꾸몄을 뿐 메리와 보스웰의 짜고 치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어쨌든 이 결혼으로 인해 메리는 독립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고 전까지는 메리에게 연민 어린 시선을 보내던 이들도 차츰 부정하고 불결한 요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스웰 진영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당연히 여왕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이것이 과연 여왕의 뜻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보스웰로부터 여왕을 해방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한쪽은 여왕과 보스웰, 한쪽은 다른 반란 귀족들이었는데 양측 모두 여왕의 편임을 자처하면서 백성들은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반 보스웰 진영은 메리의 신변을 넘길 것을 요구했는데 여왕으로서인지 포로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그녀는 여왕이라는 타이틀만을 가진 트로피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왕이라는 전리품을 손에 넣은 귀족들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가기에 앞서 도심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어린 왕자의 복수를 다짐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의 깃발이 있었는데 이는 왕자 제임스의 아버지인 단리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범인과 한통속이 된 여왕에게 당연히 공개적인 치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왕을 향해 창렬하고 소리쳤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오던 그녀는 이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쌍둥이를 유산했습니다. 메리는 호수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동안 귀족들은 한 살배기 왕자를 왕위에 앉혔고 그는 제임스 6세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메리는 하인의 도움으로 성을 탈출해 여전히 그녀를 지지했던 군사를 모아 최후의 전투를 치렀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어머니의 나라였던 프랑스와 사촌언니가 다스리는 잉글랜드였습니다. 측근들은 프랑스로 갈 것을 제안했지만 메리는 잉글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복권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건데요. 메리는 재위 기간 내내 여러 차례 파국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인생 최대의 끔찍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랑 속에서 공주대접만을 받으며 자랐던 메리와 달리 엘리자베스 여왕은 말 그대로 목숨을 넘나드는 암투의 정글에서 생존한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좋게 말하면 지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했습니다. 메리의 예상과 달리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사실상 포로로 여기고 감금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 잉글랜드 내의 메리의 존재가 본인에게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잉글랜드 내에서 메리를 정당한 왕으로 여기는 가톨릭 세력들이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왕위에 앉히려는 반란을 여러 차례 일으켰습니다. 특히 교황 비오 5세가 칙령을 발표해 엘리자베스는 정당한 군주가 아니며 가톨릭 신자들은 그녀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며 엘리자베스를 파문하자 그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측근들은 메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망설이는 듯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가톨릭 강국인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눈치도 살펴야 했고 메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메리의 아들 제임스의 적대감을 일으킬까 걱정했습니다. 메리도 감옥 안에서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녀는 계속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외부 사람들과 편지로 소통했습니다. 참고로 메리의 일생을 다룬 영화 메리 퀸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엘리자베스와 메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엘리자베스는 한 번도 메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국제암호학 연구팀의 중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메리가 포로로 지내던 시기에 작성한 암호화된 편지 57통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이탈리아 문서로 잘못 분류되어 아무도 메리의 편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람에 약 400여 년이 지나서야 해독되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전문 역사학자가 아닌 취미로 암호 해독을 하던 이스라엘 컴퓨터 과학자, 독일의 음악 교수, 그리고 일본의 물리학자가 암호를 해독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수작업을 이용해 글쓴이가 현재 포로 신분이라는 것과 아들이 있다는 점, 몇몇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통해 이것이 메리의 편지임을 밝혀냈습니다. 암호는 치환법의 일종으로 인물의 이름은 각 고유기호를 사용했고 의미를 흐리기 위한 가짜 기호도 포함된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상급 암호 체계였다고 합니다. 해독 결과 메리는 감금 상태에서도 정치 외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대사에게 자신을 합법적 왕위 계승자로 계속 강조하라. 공식적으로는 엘리자베스를 자극하지 않되 비공식적으로는 석방 압력을 계속 넣어라. 라고 외교라인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을 과장해서 퍼뜨리고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을 만들도록 여론전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궁정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귀족이 가톨릭에 긍정적인지, 어떤 인물이 설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석방 협상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한 정치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첩보 수준은 이보다 한 수 위였는데요. 잉글랜드 정부는 이 모든 편지들을 중간에서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 통로 자체를 제공한 것이 바로 잉글랜드 첩보부였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최고의 첩보작전이라고 하는 베빙턴 음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포로 생활이 18년이나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자 측근들은 메리가 존재하는 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는 왕권 신수설이 지배했기 때문에 왕족인 메리를 처형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따랐는데요. 이들은 여왕의 신변 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왕 암살로 왕위에 오른 자는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며 여왕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라는 조항으로 사실상 메리를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이때 앤서니 베빙턴이라는 잉글랜드 젠트리 계급의 한 남성이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왕위에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메리를 둘러싼 엄중한 감시를 뚫고 맥주통 안에 편지를 숨겨 서신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서신 통로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잉글랜드 정부의 첩보요원이었습니다. 이미 베빙턴의 반란 세력에 잉글랜드 측의 이중 스파이와 암호 해독가가 잠입해 있던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메리와 베빙턴 사이에 오고 가는 편지들을 가로채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메리를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베빙턴은 엘리자베스 암살을 위해 메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서신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메리가
계획이 성공하면 그 후 진행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답신을 보냈는데, 이 문제의 문장을 메리가 엘리자베스 암살을 승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편지의 말미에 추신으로 공모자들의 이름을 알려달라라는 메리의 요청이 있었는데, 추가된 이 문장이 사실은 첩보원의 조작으로 덧붙여진 문구라는 설이 있습니다. 베빙턴이 답신으로 공모자 명단을 보냈고, 이들은 전원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결국 함정에 빠진 메리는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메리는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변호해야 했고,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엘리자베스 여왕은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회에게 이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아마도 외부의 시선을 우려해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형 집행 영장에 최종적으로 여왕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서명을 계속 미루면서 내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리에게 편지를 보내 판결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메리를 구해주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 두렵다고도 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녀는 애매모호한 군주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 아들 제임스는 어머니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꽤 노력하긴 했지만 외교적 항의에 그쳤을 뿐 군사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는 후계자 없이 죽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후 자연스럽게 제임스에게 잉글랜드 왕위가 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제임스는 엘리자베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관을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묵인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몇 달이나 영장의 서명을 미루다가 대신들의 거듭되는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메리에게는 사형 집행 바로 전날 이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고모가 동등한 여왕의 목숨을 빼앗는 선례를 남기게 돼 유감이지만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마지막까지 함께한 시종들에게 나눠주고 혹여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형 집행은 다음 날 아침 8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메리의 처형은 역사에서 끔찍하게 실패한 처형으로 항상 꼽히는데요. 그녀는 가톨릭에서 순교를 뜻하는 검붉은 드레스를 입고 처형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처형에 앞서 신하에게 자신은 조국 스코틀랜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살 때 헤어진 아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을 생각했으며 어미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 주길 바라고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를 위해,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마친 다음 받침대 위에 머리를 올려놨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휘둘렀지만 첫 번째 타격은 그녀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목을 쳤지만 한 번에 잘리지 않았고, 세 번째 타격이 있고 나서야 처형이 끝났습니다. 조수가 잘린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가발에서 머리가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메리의 치마폭 안에서 작은 애완견 한 마리가 발견된 건데요. 강아지는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이 장면은 당시 참관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밤새 춤을 추고 군대의 선봉에서 말을 달렸던 여왕 메리 스튜어트는 1587년 2월 8일 4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메리의 처형 소식이 엘리자베스에게 알려지자 그녀는 충격과 격분을 표출했습니다. 자신이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집행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 신하를 런던탑에 가뒀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편지를 보내 이것을 끔찍한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부디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과연 진정으로 메리를 살리고 싶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이 위로의 말은 메리가 처형을 앞두고 하인 중 한 명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메리는 유폐 생활 동안 자신의 드레스에 나의 끝은 나의 시작이다 라고 새기길 좋아했습니다.
엘리자베스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가 승리한 셈인데요. 엘리자베스 사후 메리의 아들 제임스가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영국 군주는 자녀 없이 사망한 엘리자베스가 아닌 메리의 후손입니다. 결국 그녀의 바램대로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는 말처럼 그녀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명예와 권위가 어느 정도 복원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녀가 신념을 위해 순교한 훌륭한 군주였는지 아님 사랑에 빠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무능력한 군주였는지에 대한 이견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